안녕하세요. 뉴스토마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것들의 나라 걱정 진행을 맡고 있는 봉한나입니다. 요즘 것들의 나라 걱정은 뉴스토마토와 정책 플랫폼 다시 만드는 세상이 공동 기획한 프로그램인데요. 2030이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문제랑 어떤 사회 시각들을 함께 나눠보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바로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순서 시청자분들의 나라 걱정입니다. 여러분께서 사실 그 저번 방송 보시고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또 이 소통을 지향하는 요즘 것들의 나라 걱정이어서 여러분들의 댓글 보면서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번 이렇게 댓글 써주시면 제가 늘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니까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댓글 같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 달아주신 거 보면 이게 대통령 선거냐, 조이대 대법원발 희대의 이재명 사법 암살 아니냐 이런 댓글. 내란부 한덕수 구속하라. 범죄자 한덕수, 최상목 한덕수, 초박살 한덕수. 그러니까 저번 방송에서 대법원의 얘기를 다뤘었거든요. 그때 이제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대법원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지? 이런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문제의식이 지금도 계속 드러나고 있으니까 시청자분들의 나라 걱정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댓글 한번 보면요. 초박살 한덕수 다음 댓글 보면 그리고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정말 죄송한 게 제가 저번 주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았어요. 제가 정말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은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소리 다듬으면서 제가 컨디션 준비해서 오겠다는 약속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교육에 대한 그 주제를 다뤘었는데요. 서울대 법대 인성교육 다시 받아라. 그러니까 꼭 서울대라는 어떤 타이틀이 있는 대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이게 교육이 제대로 된 게 아니다.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문제성이 심각하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한덕수나 이런 조이대 이런 분들도 다 서울대 나왔는데 지금 판단이나 이런 거 보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문제도 좀 다뤄야 되고 인구가 감소돼서 사실은 발생되는 문제들도 있고 이제 주변 대학교 상권들 보니까 서울대 앞이나 이런 오프라인 상권들은 이제 끝났다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같이 공유도 해보고 얘기 나눠보는 시간 앞으로도 계속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 헛소리 금지구역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영상 같이 보고 오시죠. 네, 정치권의 헛소리들, 세상의 헛소리들을 모아서 이런 얘기 이제 그만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헛소리 금지구역 시간입니다. 오늘도 같이 얘기를 나눠주실 두 패널분들 모셨는데요. 너무나 귀한 두 분 자기소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란 종식을 위해 열심히 가열차게 싸우고 있는 한 명의 소시민이자 지금은 출생률 높이기 정책연구소라는 시민단체 겸 연구소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한승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성공회대학교 4학년 신문방송학과 재학 중인 요즘껏 안산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 대학생. 너무 좋습니다. 저도 마음은 대학생, 마음은 대학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사실 헛소리 금지구역에서 사실 정치권이 매번 헛소리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이번 주만큼 헛소리를 넘어서 헛장면, 헛발, 잘못된 얘기들 많았던 헛짓거리 이런 것들이 많았던 시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 나오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한번 달려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어떤 헛소리 가져와 주셨어요? 네, 저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다룰 게 너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시 한번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우리 이제 희대의 대법원 한번 가져왔는데요. 이제 조이대 대법원장이 어쨌든 주도한 사법 쿠데타 이것 때문에 주권자들이 또다시 분노하고 또다시 불안감을 여전히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게 잠시나마 찾아왔던 약간의 마음의 봄날 이걸 또 다시 짓밟았거든요. 탄핵 이후에 네. 마음의 봄날 왔었는데. 네, 이 완전한 사법 쿠데타다. 근데 일각에서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도 재판인데 그거를 쿠데타라고 말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았거든요. 사전에 뭐 이렇게 나옵니다. 쿠데타란 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무력 등의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정권을 빼앗으려고 일으키는 정변. 딱 맞지 않나요? 봐봐요. 국민 다수의 의사에 반하죠. 그리고 비합법적인 수단. 그러니까 지금 절차에 대해서 이게 불법적인 요소가 많다. 뭐 대법원 얘기도 다 어겼고 지금까지 관례도 전혀 맞지 않다.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속도전. 이거는 당연히 다분히 유력 어떤 후보의 그 지위를 박탈하고 지금 자기네가 옹립하고 싶은 어떤 후보를 새롭게 정권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보인다. 그래서 딱 맞아 떨어지는 사법 쿠데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니 아까 방금 올려준 사진 보니까
지금 이 윤석열 대법관들의 6만 페이지 이름 열람했느냐 이거 네. 공개해라 촉구하는 거를 또 100만인 서명을 받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틀 만에 100만이 넘어갔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느끼는 게 진짜 대한민국 국민하기가 너무 힘들다. 뭐만 터지면 국민들이 나서서 서명을 하지 않으면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악당들이 판치는 나라에서 이렇게 열심히 서명 운동하고 너네 잘못했다 내려와라 해야 되는지 답답한 것 같아요. 이게 딜레마가 같긴 해요. 이때만큼 이제 주권자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때가 또 없는 것 같다. 확실히 주권자가 나서니까 그래도 뭐라도 되는구나라는 게 보여지긴 하는데 반면에 뭐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우리가 나서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서명 운동하고 막 앞에 막 나가서 데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죠? 우리도 일상을 즐기고 싶잖아요. 이게 좀 딜레마인 것 같아요. 어쨌든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이 재판 진행에서 쟁점 중 하나가 6만 페이지가량 되는 읽었냐. 근데 이게 뭐 36일 만에 선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파기한 송심 종료되고 나서 36일인 거고 실질적으로 재판부가 배당되고 나서는 이틀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야. 배당되고 그것도 선고 날 때 말고 선고가 결정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틀 동안 6만 쪽을 다 읽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너네 말 안 된다. 읽었냐? 내놔봐. 기록 내놔봐. 했더니 하는 말이 이거를 사실 대법원에서 반드시 사건 기록을 다 읽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읽었다라고 하기엔 물리적으로 이상하니까 안 읽어도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당연히 재판관은 사건 기록을 다 읽고 나서 또 대법원 같은 경우는 이제 헌재처럼 이제 연구관들이 있으시잖아요. 재판 연구관들이 보고서도 작성을 하고 그걸 또 올리면 그걸 또 이제 대법관들이 보고 판단을 하는 건데. 아니 근데 안 한 거죠. 이게 여기 지금 띄워주신 사진에도 나오지만 헌재에서 판단할 때 저희가 이제 탄핵까지 우리가 시위한 기간이 121일 그리고 맞아요. 가결까지는 이제 111일까지가 걸렸는데 이거 재판과 만장일치로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그러니까 어떤 의사결정을 하면 미치는 파급이 있으니까 이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를 만들려고 하고 여러 숙고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대법원 판단은 어떤 사건을 이틀 아니 9일 만에 이렇게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들이 이틀과 9일 만에 저를 구제해 줄 수 있는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쿠데타에 맞는 얘기죠. 정말 심각한 게 이게 또 만약에 정말 만장일치였다면 또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 다 의견이 다 모였으니까 그래 빨리빨리 판결문 써서 이게 시급사하니까 하자 할 수 있지만 분명히 반대 의견을 강하게 제시하는 분이 두 분이 있었고 그렇다면 이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서로 논리적인 토론과 함께 숙고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맞아요. 다음 사진 같이 한번 보여주시면은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선거 개입이고 국민이 투표해서 뽑는 대통령을 지금 여기 앞에 있는 12명이 무슨 권리로 했냐 이런 의혹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래서 이제 뭔가 그런 말씀들 좀 많이 하세요. 아무리 대법원장이지만 그래도 10대 이 상황에서 이렇게 어쨌든 파기환송하자라고 확 끌고 가는데 그 조희대 대법원장 말고도 9명이 또 동의를 한 거잖아요. 딱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던 그 9명 너무 이렇게 따라가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그래도 자기네들이 이 대법관이 되려면 20년 이상은 법조계 이렇게 종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일했던 사람이 자존심이 있지 해야 되나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헌재랑은 또 좀 다른 게 헌재는 뭐 사법부에서 3인 추천,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3인 추천, 대통령 3인 추천, 국회 3인 추천 이렇게 해서 이제 임명을 하잖아요. 각각 추천 몫이 따로 있는데 대법관 같은 경우는 오로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꾸려지긴 해요. 거기서 3배수 정도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 중에서 픽해서 대통령한테 임명 제청을 하고 이제 형식적 임명권 대통령이 행사하는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국회 청문회가 있긴 한데 우리나라 어쨌든 입법부는 또 사법부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걸 잘 이렇게 뭐 낭만을 시키거나 그런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인적 구성이 사실은 누가 임명했냐에 사실 달리는 게 아니라 법조인이라면 자신이 판단하고 생각했을 때 이게 지금 사법적으로 옳지 않다. 우리가 하는 판단이 옳지 않다. 이렇게 해야 사실 국민들이 대법을 신뢰하고 이들이 우리 국가에 필요한 사법적 판단을 내리고는구나. 이렇게 신뢰할 수 있을 텐데 이번에 헌재가 보여줬던 모습과 대법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사실은 더 큰 실망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저 이거 하나만 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이 주제를 택한 이유거든요. 이게 좀 뭐 우리 이제 국민들 선거권 침해나 이런 애들이 많이 있긴 한데 잘 다뤄지진 않는데 이 재판이 정말 나쁜 영향을 끼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의 좀 다양한 목소리에 대해 재갈을 물렸다. 저는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재판이 있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시 화가 나 있고 분노에 차고 그러면서 우리 단일 대우로 또 투쟁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희망을 말하고 좀 다양한 우리의 미래를 그려보고 이런 것들을 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서로 각자.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 그렇게 상황을 몰아간 게 이번 희대 대법원의 정말 나쁜 점이야. 이거 꼭 좀 같이 짚고 넘어가고 엄청 싶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준 것 같아요. 국민들한테. 뭔가 한 계단 넘어가는 것 같았는데 다시 한번 이런 식의 좀 행동들이. 맞아요. 저도 요거 관련해서 생각을 하나 해봤는데 이거를 되게 동조하시는 입장에서 하는 말들이 보통 그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는 사법부의 독립성이다. 이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다. 이거는 법의 집행일 뿐이고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저는 사법부의 독립성이 대한민국 대선 선거 개입은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사법부의 그럼요. 독립성이니까 의미에 맞지 않다. 그쵸. 독립을 그걸로 판단할 수 없죠. 그거를 독립성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선권 분립은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건 되게 잘못된 이야기인 것 같다. 댓글에 지금 남겨주신 게 있는데요. 꽃 중에 제일 아름다운 거님이 무소속으로 나온 한덕수가 무소속 죄송합니다. 이 댓글이 아니라 살면서 대법관 이름을 수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합니다라는 댓글 주셨어요. 사실 맞죠. 사실 대법관 이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사실 그 개개인에 집중하지 않는 건데 이번에 너무나 잘못된 판단을 함으로써 유명인이 돼버렸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슈로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의힘 경선? 대체 왜 했냐? 대체 그들은 대체 왜 경선을 한 것인가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얘기들 너무나 재밌는 팝콘 얘기들이어서 제가 사진을 준비해서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민주당은 경선을 통해서 이미 그 후보를 배출했죠. 이제 경선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를 배출을 했는데 그 사이에 국민의힘은 굉장히 많은 후보가 있었어요. 거의 뭐 11명 여기서 이제 또 줄여가지고 또 이제 8명에서 4강에서 2강. 근데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2강에서 또 결선 투표까지 해가지고 김문수 후보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경선이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 시간을 들이고 후보를 발굴해내야 되는 어떤 입장에서 이렇게 쫙 치러졌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딱 당선된 순간 나 같아도 내가 이 당의 후보가 됐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후보가 아닌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뽑힌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두 명의 권씨분들께서 쌍권총 선생님들께서 이 김문수와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를 반드시 이뤄내는 염원을 온 국민에게 보여주면서 지금 거의 시트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게 보시고 계시나요? 즐겁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그 경선에 나왔던 그 후보분들이 그래서 보시면 그 홍전 시장은 딱 경선에 탈락하자마자 사실은 이제 은퇴 선언하고 빠졌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에 정말 화가 나서 이제 언론에 인터뷰한 것이 4강에 든 후보들은 최소 2억씩 냈고 남들 3차 경선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3억을 냈는데 그럼 다 더하면 50억 될 텐데 그럼 우리 경선 왜 한 거냐 이제 이런 목소리를 내주신 거죠. 다음 사진 보시면은 한동훈, 안철수, 뭐 한덕수, 김문수 다 지금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이거 지금 잘못됐다. 지금 이재명 독재가 눈앞에 있는데 우리끼리 왜 싸우냐. 차라리 가위바위보로 후보를 정하는 게 낫지 않냐. 근데 그 와중에 한덕수 저를 지지하는 분들이 훨씬 많았다. 무소속인데 어떻게 자기를 지지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길이나 나다 프레임으로 지금 계속 가시고 가는 중이고 또 이준석 선생님께서는 김문수 상황 언젠가 나도 겪어봐. 이러면서 이제 또 말씀을 해주시고 이런 정치권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이번 사태를 보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당 내에서도 당 외에서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 이준석 하는 말도 진짜 맞는 게 사실 이 똑같은 일이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가 당무 우선권 이제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일이 지난 대선에 있었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후보 된 다음에 나 내 맘대로 할래. 그래서 사무총장도 바꿔줘. 막 이러고 해서 근데 당무 우선권을 인정하고 당시에 이제 이준석 지금의 후보가 당대표였잖아요. 국민의힘 당대표. 그 사람은 이제 당대표로서의 역할이 약간 좀 거의 좀 많이 배제됐었죠. 그리고 당무 우선권을 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다 동조하고 그렇게 했었던 국민의힘이 지금은 무슨 당무 우선권이야. 우리 지도부가 있는데. 지금은 틀린 그런 상황을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웃기죠. 사실. 맞죠. 또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사실 근데 이 국민의힘 경선 자체가 사실 처음부터 좀 틀린 부분이 있긴 해요. 왜냐면 국민의힘에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을 했고
그가 이제 이런 내란 수괴가 되면서 사실상 정당으로서의 지위를 사실상 거의 잃어버리고 반성하고 후보를 내지 않아야 되는 게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려고 아둥바둥 하다 보니 이 한덕수 2차 내란의 어떤 책임이 있는 그 정부의 총리가 후보로 무소속으로 나오는 아주 기현상을 지금 보게 되고 사실은 탄핵과 깜빵으로 가셔야 되는 분들이 다시 최고 리더십 자리를 도전하는 그런 기현상이 자꾸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윤석열 정권의 그 내각들 출신들이 지금 2강으로 나오고 있는 것도 웃기고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청년들 중에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는 것에 대해서 저거 멋있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겠냐 사실은. 동의하는 사람 별로 없죠. 이 대선을 만든 것 자체가 국민의힘 당이고 이 모든 상황을 만들고 지지하고 내란 정당으로 이렇게 발돋움했는데 후보를 낸 것 자체도 굉장히 웃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 맞아요. 저희가 어쨌든 이것도 뭐 조기 대선 하지만 어쨌든 보궐선거잖아요. 우리가 뭐 지방선거든 아니면 뭐 총선이든 보면 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그 책임 있는 당은 후보를 안 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뭐 어디에서 뭐 뇌물수수해서 잘렸다 거기서 보궐선거한다 어디 군수 보궐선거한다 최소한 후보를 안 낸다고. 물론 그 소속이었던 사람이 무소속으로 나가서 뭐 또 뭐 자기 후보로 나왔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지만 정당에서 공천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대선이에요, 심지어. 그리고 계엄이라는 엄청난,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라는 엄청난 짓을 한 사람을 만든 그 출신 당에서 우리 이번 대선 다시 낼래라고 하는 거는 이 사태에 대해서 전혀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전혀 반성 의미가 없는 거죠. 전혀 반성의 의미가 1도 없다라는 거죠. 다음 사진 같이 보여주면 근데 어쨌든 이제 이 경선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한동훈 후보 아니면은 뭐 한동훈 아니면은 홍준표가 굉장히 유력하다고 맨날 이제 점쳐졌었는데 김문수 후보께서 내가 한덕수와 단일화하겠다라는 이 슬로건으로 지금 후보가 딱 됐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힌트를 어디서 봤냐면 지금 제가 사진 보고 있는데 일로 와서 그 김문수 후보가 권성동 의원보다 나이가 많아요. 근데 권성동 의원이 일로 와서 앉아 하니까 딱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문수 의원의 딱 표정이 이 자식 봐라? 딱 저 표정이잖아. 딱 표정. 저 때부터 이미 삔또가 완전 나갔다. 이것들 봐라? 딱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나를 이런 식으로 대우해? 라는 생각이 딱 들으셨던 것 같고 또 사실은 이 서로의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의 욕망. 어떤 건지 아세요? 서로의 욕망. 영화 같네요, 좀. 네, 왜냐면 이 쌍권이라고 불리는 권영세, 권영동 두 분은 김문수 올려놓고 말 잘 들을 것 같으니까 한덕수랑 단일화 시켜야겠다. 딱 이랬던 것 같고 김문수 후보가 정치 경력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꿰뚫었던 것 같아. 저것들 나를 이용하려고 든다. 문수영을 잘못 봐도 너무 한참 잘못 봤지. 이분은 진짜 노동운동하면서 그 모진 고문에도 동지의 이름을 불지 않았던 아주 강단 있는 분입니다. 그쵸. 하겠다고 하면 하는 분이에요. 근데 너무 물러봤지. 그래서 사람을 도구로 쓰고 또 약속을 또 도구로 쓰면서 맞아요. 한 명은 후보가 됐고 또 한 팀은 욕망을 이루려고 했는데 지금 그것이 이제 일치되지 않으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앞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김문수 의원은 고문도 버틴 사람인데 그냥 나가라고 한다고 나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을 받드는 것도 너무 웃기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김문수가 결국 해냈다. 이 30-40년 넘는 인고의 시내를 거쳐서 이 당을 장악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두 분께 여쭙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한덕수와 김문수 누가 되느냐가 이 선거의 양상을 가르진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은 내란 정당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그러나 이 둘 중에 누가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다음 판도가 좀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대선 후보가 되고 나면 당권을 장악하기 좀 쉬워지잖아요.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나왔어. 김문수 후보가 나와서 떨어졌어. 근데 김문수 당대표가 됐어. 국민의힘에.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글쎄요. 사실 김문수는 국민의힘에서 세력이 그렇게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래부터 이제 진보 운동을 하다가 들어간 분이고 옛날에 뭐 이렇게 한나라당 시절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 당을 바꿔보겠다고 뭐 투신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중에 한 분이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당에 뭐 그 사람을 공고하게 지지하는 세력이 별로 없거든요. 오히려 저기 전땡땡 목사님 쪽에서 굉장한 왜 정광훈을 말을 못해요. 아버지라 보지 네. 못하고 네, 그 정광훈 목사 쪽에서 굉장히 지지를 하죠. 뭐 꿈에서 내가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계시를 받았다는 뭐 얘기도 뭐 공공연하게 하셨고 뭐 그런 저는 딱 그 포인트예요. 무슨 말이냐면 김문수가 후보에 올랐다는 건 아스팔트 극우가 지금 국민의힘을 장악했다. 그러니까 본선거까지 올라왔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좀 무서운 거는 김문수 전 의원이 후보가 된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나라 양당 중에 하나를 아스팔트 보수가 먹어가는 건가? 네. 좀 이런 좀 두려움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이 국민의힘에 큰 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원을 중심으로 한 아무래도 이제 정당은 의원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국회의원 중심한 세력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극우 세력과의 약간 국힘의 화학적 결합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솔직히. 그래서 사진 같이 한번 보시면은. 저와 같은 불안감 혹은 저와 다른 불안감이라도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분들이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상임 고문단에서 80대, 70대가 지금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도 지금 단식을 하고 있죠. 이 말이 뭡니까? 반드시 피를 막아야 된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지금 저분들이 지금 단식을 하고 있어요. 비교적 젊은 7080. 2030이 아니죠? 저희 사실 70년대생, 80년대생 아니고. 아니죠. 네. 실제 나이가 70대, 80대인. 40년대생, 50년대생. 그런데 그거 보고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 뭐라고 하셨다? 이분은 단식 갖고는 뭐 말도 안 되는 분이에요. 어디 단식 갖고 난 고문을 당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콧방귀 딱 끼면서 탄핵 정부 때는 뭐하고 지금 단식을 하냐 나 때문에. 그래서 김문수 의원이 굉장히 냉담했던 이제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 SNS에 보면은 성동아 덕수야 그냥 포기해라 니들이 사람 잘못 봤다 이런 식으로 보면서 자조하는 듯한 이런 반응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니 공유만 50개예요. 공유만 50개 댓글이 109개가 달린 포기해라론 이미 안 됐다. 근데 이게 진짜 그 저희가 정말 보기에 너무 웃기고 사실 팝콘각이고 이렇긴 한데 전 한 가지 너무 화가 나는 게 이게 단식이라는 게 곡기를 끊는 거잖아요. 정말로 목숨을 걸고 하는 마지막에 최후의 투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식을 하겠다는 걸 내가 죽더라도 이걸 꼭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건데 너무 희화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일련의 상황들에서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게 지금도 또 이 직전에도 사실 그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 때까지 단식을 하겠다는 분들도 뭐 시민사회계나 의원분들도 계셨고,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이슈나 우리의 어떤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단식하시는 분들이 최근까지도 계속 계셨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단식을 하고 계실 텐데 이들로 인해서 그 투쟁의 수단 자체가 희화화되는 게 아닌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 생각이 드는 게 단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노동자분들의 어떤 단식 투쟁들, 고공크레인 위에서 하는 진짜 결기 있는 투쟁들 이런 것들인데 이거를 제일 희화화시킨 게 저는 국힘당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한나라당이었든 미래통합당이었든 자유한국당이었든 저 엄청 기억나는 게 있는데 12시간 릴레이 단식이었나요? 그걸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12시간이면 8시간이었나 뭐 그랬던 8시간인가요? 뭐 되게 짧은 텀으로 이제 좀 점심 거르고 저녁 먹으러 가는 간헐적 단식 아닌가요? 간헐도 그 정도는 간헐로 치지도 않죠. 그건 그냥 밥대를 놓친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거는. 그래서 저는 사나님한테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지금 이런 일련의 과정이 사실은 당내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파괴된 정당의 모습이 아닌가? 전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완전히 파괴가 됐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애초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시킨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뭐 그 안에서 민주주의가 파괴된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인 것 같고 기대할 것도 아니었다. 저는 아까 그 말씀해 주셨던 그거에 대해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 길거리 아스팔트 구구가 국힘당에 만약에 이렇게 알력이 강해졌다. 네. 저는 근데 대선 이후에 국힘당의 판도는 솔직히 저는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은 두고 볼 거 없이 어차피 깨질 당이다. 왜요? 왜냐하면은 내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 그거를 바퀴벌레 같은 이 생명력으로 다시 살아날 것 같아요. 살아나겠죠. 네. 그거는 이름 바꿔가면서 옛날에 미래통합당을 했든 막 국민의당, 그러니까 분화하는 작업이 또 이루어질 거예요. 그 아메바처럼 예전에 늘 그랬잖아요. 너무 맞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탈출은 진행순이라는 이 지금 국민의당에서 탈출하신 의원이 계시죠. 드디어. 예, 김상욱 의원이
이런 말씀해주신 이런 상황, 무너지는 당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힘들어진 이 상황을 버티다 못해서 지금 탈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당내에 끊임없이 쓴소리를 내며 지도부와 갈등을 빚어온 김상우 국회의원이 탈당을 선언했다. 근데 탈당을 선언하면서 이준석도 이재명도 만나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어쨌든 김상욱 의원님이 탈당했다는 그 사실 자체는 그냥 정상인이기에 그 관계 집단에서 견디다 못해 탈출한 거다. 특이한 케이스 아니다. 뭐 사실 특이하다고 말할 수는 그 집단에 그냥 정상인이 한 명밖에 없었구나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고요. 그 어쨌든 지금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우클릭이라는 얘기도 뭐 듣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스펙트럼 넓히고 있잖아요. 보수도 아울러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이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김상우 의원이 이재명 후보도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 뭐 이준석 후보는 원래 이제 자기는 보수주의자라 했기 때문에 만나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것 같고 김상우 의원 차원에서는 어쨌든 조금 자신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 기회로 또 뭔가 자신의 주가를 올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음 사진 한번 보면요. 근데 탈당을 선언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 정통 보수 정당 가능성 사라져. 그러니까 보수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게 돼버렸고 이걸 보고 넘겨주시면 민주당의 김민석 의원이 김상욱 탈당 합리적 보수 고립 사태로 표현하면서 민주당이 포용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중도 보수의 이상을 실현하기 어려운 정당이 이미 돼버린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한 건데 어떻게 보셨어요? 좀 민주당의 어떤 저변 스펙트럼이 좀 넓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한편 저는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정상이다. 정상입니다. 탈출하신 거는 대단히 정상입니다. 이런 얘기를 좀 생각이 드는 것 같고 다만 저는 궁금한 게 이 의원은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당원분들은 좀 어떠실까? 국민의힘에 남아 계신 당원분들. 저 너무 공감해요. 사실은 김상욱 의원의 탈당도 전 늦은 것 같아요. 이 정도 사태가 됐으면은 한 10몇 명은 들고 나와서 이런 당 못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계엄 때 이미 탈당하실 분들은 탈당하신 것 같고 남아 계신 분들은 이런 사태도 어떻게든 뭐 보고 계시는 그런 당원분들만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뭐 비례대표 중에서 뭐 김예지 의원이나 몇 분은 좀 그때 뭐 계엄 때도 그랬고 계엄 해제 의결 때도 그랬고 탄핵도 찬성하고 표결하고 하면서 조금 이게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좀 냈었잖아요. 근데 이제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탈당하면 이제 의원을 이제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게 문제가 있어서 좀 못 하시는 것 같고 지역구 의원들 중에는 사실 국민의힘의 지역구 의원들 지금 대부분 이제 영남권이잖아요. 그쵸. 그쪽에서는 뭐 그쪽 의원들 탄탄하기 때문에 아직도 30%가 넘는 지지율이 나오기 때문에 탈당하려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없을 거다. 그래서 오늘 헛소리 금지고요. 마무리 지으면서 좀 국민의힘 의원분들께 좀 얘기하고 싶은 게 탈출은 지능순입니다. 정말로 지금 그 보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없는 정당에서 한 번 더 뭐 지방선거 나가볼까? 국회의원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계신 거라면 진짜 정치 은퇴하시고 그런 거 아니라면 정말 차라리 나오셔서 진짜 새 보수를 진짜 국민을 위해서라도 좀 세워주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마지막 멘트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저는 이 지금 국민의힘 대선 주자 경쟁 구도 지금 김문수 후보랑 이제 한독수 후보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청년들은 그 2015년, 2016년에 있었던 그 비선 실세라는 그 느낌에 굉장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박근혜 탄핵 이후로부터 청년들에게 우리 사회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이 절차적 과정의 공정성, 기회의 공정성 그리고 절차적인 과정에서 모든 민주주의가 담보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생각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촌극 같은 현상은 대한민국의 어떤 조직에서도 이렇게 드러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급 반장 선거에서 철수가 돼갖고 됐는데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교무실에서 얘기를 해봤는데 영희가 해야 되겠다. 철수야 11일까지 마음을 먹도록 하렴. 이게 말이 되는가? 말이 돼? 어떤 공간 대한민국의 어떤 공간에서도 이런 촌극은 일어날 수 없는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국민의힘 당이다. 이래서 국민들을 너무 피로하게 만들고 있다. 빠르게 좀 자중을 하셔야 될 시기인데 이런 총국으로 또 이권 다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청년들은 또 많이 화가 난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너무 공감다. 자중하시기 바라면서요. 또 마지막 멘트. 국민의힘에는 충분히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저는
어쨌든 지금 이 내란이 좀 빨리 종식돼서 그 다양성, 다원주의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좀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맨날 우리 투쟁 좀 그만하고 제대로 빨리 정권 잘 바꿔서 우리가 조금 더 희망적인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좀 바라봅니다. 또 그런 희망찬 얘기를 나누기를 또 기원하면서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2부로는 이제 요즘 것들의 나라 걱정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요즘 것들의 나라 걱정은 정신건강에 대한 얘기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얘기 그 화면 전환하면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따로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파. 퀴즈를 풀면 최대 1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드려요. 탈락해도 걱정은 NO. 친구를 초대해도 코인을 드립니다. 친구는 3,000원, 나는 2,000원의 코인을 무제한으로 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상금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개장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죠.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예, 요즘 것들의 나라 걱정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것들의 나라 걱정은 2부에서 그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신 건강에 대해서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사실 자살률 1위로 유명하죠. 근데 우리는 사실 1위라고는 많이 하는데 실제로 주변에서 나 진짜 마음이 아파, 혹은 나 지금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다니고 있어, 이런 사람은 좀 많이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병원 있어도 좀 무서워서 가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실제로 정신건강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고 누구나 치료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들을 전문가분들과 당사자분들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분들 소개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쪽부터 소개 이렇게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김강건님부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우울증 당사자 김강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째 마음 상담소의 노은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상담사이자 사회복지사인 김은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사실 이 주제가 사실 좀 다른 주제에 비해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드러내고 직접 자기 얘기하는 게 좀 상당히 좀 어려운 주제인데, 사실 굉장히 이제 귀한 자리 해주셔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좀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사실 왜냐면 우울증이란 단어는 진짜 많이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울증 당사자를 주변에서 만나고 그 얘기를 들을 기회는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오늘 우울증으로 사는 삶, 우울증에 걸린 것은 어떤 삶의 어떤 어려움과 변화가 있는지를 좀 강건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실제로는 좀 어떠세요? 한국 사회에서 우울증 당사자로 산다는 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은 우울증의 가장 큰 기본
가장 큰 증상이 기능 저하거든요. 기능 저하. 네. 그래서 하늘이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 세상이 흐려 보이는 그 증상을 겪게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그렇다고 활동적인 걸 할 수도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가장 큰 비유로는 이제 씻지도 못한다라는 비유가 있죠. 씻지도 못한다. 네. 진짜 씻는 거예요? 네, 진짜 저는 그게 우울증 걸리기 전에는 비유적으로 그만큼 힘든가 보다 했는데 진짜 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씻지 않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말 우울증이라는 게 기능 저하가 너무 심각한 질병이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제 그러면 좀 우울증에 내가 걸린 것 같다라는 걸 좀 이제 인식하셨어요? 예, 제가 되짚어 보면은 증상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 어떤 사소한 일 때문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사소한 일 때문에 병식이 생겼고 우울증에 걸렸다라고 생각하게 돼서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딱 느끼고 난 게 뭐냐면은 우울증은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오기도 하는구나. 아무 이유 없이. 네, 아무 이유 없이. 그래서 이거 아무 이유 없이 올 수도 있는 질병을 빨리 찾아내고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병원에 가시기까지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정신과에 가는 걸 좀 이제 어려워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어렵지 않으셨어요? 네, 되게 어려웠습니다. 이제 처음에도 정신과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는데 선뜻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정말 가도 될까? 가면은 이제 앞으로에 생길 불이익들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던 보험 가입 안 되고 뭐 병역 차별받고 막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났는데 제가 그때는 너무 최전성기, 최중증기에 달해 있었기 때문에 안 가면 내가 진짜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주변인들도 너 왜 표정 왜 이러냐 병원 한번 가봐라 이래가지고 정말 겨우겨우 갔습니다. 그럼 우울증이 굉장히 심해진 상태가 되셨을 때 네. 간신히 이제 병원에 가시게 네. 된 거네요. 그 병원 의사 선생님이 왜 이렇게 너무 늦게 왔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울증이라는 게 초기에는 분명히 진단이 잘 돼서 치료를 할 수 있으면 빠르게 낫는 편인데 저 같은 케이스로 이제 중증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만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빠른 진료와 발견이 중요한 질병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장벽이 있다 보니 빠른 어떤 진단이나 치료에 접근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나 보네요. 네. 그럼 병원에 가면 또 어떤 치료가 좀 이렇게 진행이 되나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제가 다니는 병원 기준으로는 CBT라고 해서 인지 행동 치료라고 해서 심리 상담하는 정신요법을 한 20분 정도 하게 됩니다. 그걸 하게 되고 그 뒤로 이제 약물 조정 시간을 해서 약물을 조정하게 되고 그 약물을 받아가지고 퇴원하는 이렇게 내원하는 치료를 저는 받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것도 어쨌든 건강보험에서 처리를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정신과 치료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한 번 갈 때마다 의료 수가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내야 되는 금액이. 네, 금액이. 그래서 한 번 갈 때마다 거의 4, 5만 원씩 쓰고 오기 때문에 이것도 또 나름대로 부담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경제적 부담이 그럼 상당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럼 한 달에 진료 보고 약값으로 받는 게 한 달에 어느 정도 그럼 드는 거예요, 대략? 이게 그것도 케이스마다 다른 면인데 그쵸. 저 같은 경우에는 2주일에 한 번 병원을 가거든요. 2주일에 한 번 병원에 가다 보니까 한 달에 거의 10만 원 정도 네, 병원비로만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경제적으로도 이제 부담이 되기도 하고 병원에 가야 되는 시간적 부담도 또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럼 그걸 어떻게 감당하셔요? 제가 마침 학생이라서 이제 감당이 되는 것 같은데 뭐 돈은 이제 부모님이 대주시고 이러시니까 근데 정말 문제는 이제 직장인 분들 저희 아버지의 회사 같은 경우도 동료분께서 우울증을 앓고 계신데 회사 때문에 병원을 잘 가지 못하고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뭐 퇴직하시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정말 이중고겠네요. 네. 돈은 더 들어가는 상황이 됐는데 일자리는 이제 잃어버리게 되면은 정말 쉽지 않겠네. 근데 앞에 말씀해주신 어떤 이런 치료적인 부분도 또 그렇지만 실제로 경험하시는 우울증의 어떤 증상이나 어느 정도로 삶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셨는지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공유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기능 저하,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못 하게 되는 것도 있고, 이걸 반추적 사고라고 하죠.
자기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을 계속 곱씹는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우울증에 걸리면. 예를 들어서 평소에 인사를 하고 지내던 친구가 오늘은 제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이면은 그럼 오늘 그런가 보다, 뭐 못 봤나 보다 생각하겠지만, 이게 우울증이나 강박장애를 가진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못나서 그래, 내가 싫어서 그런가 보다, 또 나는 역시 무가치해, 이게 점점점 멈출 수 없이 계속, 저 같은 경우에도 멈출 수 없이 계속 반추적인 사고가 이어지고 이게 자살 충동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정말 사소한 것 하나만으로도 쉽게 불안해하고 쉽게 좌절하고 무가치함 느끼는 게, 정말 제 안에 다른 제 자아가 생겨서 저를 계속 공격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일상생활이 사실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학교 생활이나 이런 거에는 어려움 없으셔요? 많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은 좀 나아져서 15학점을 듣고 있는데, 우울증 정말 심할 때는 휴학을 고려했었고, 휴학했을 때는 사회와 단절될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12학점으로 최소 학점이 12학점으로 듣고 수업도 거의 안 나갔습니다. 교수님께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학점도 2점대로 받는 정말 안타까운 학기를 보내가지고 네, 그런 안타까운 시기절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했네요. 안 버텼으니까. 네. 그것만으로도. 정말. 또 이제 또 다른 하나 또 궁금한 점은, 이게 저희가 이제 병원을 늦게 가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나에게 뭔가 사회적인 인식이나 압박이 올까봐라는 상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병원을 다녀오신 뒤에 그런 어떤 경험이나 그런 걸 좀 느끼신 적이 있어요? 이제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전 남자다 보니까 공익이나 이제 병역 문제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크죠. 병역 문제에 대한 차별. 네. 예를 들면은 공익을 가더라도 훈련소를 가게 돼요. 기초 군사 훈련을 받게 되니까. 근데 정신과 공익인 경우에는 훈련소도 가지 않기 때문에 군번이 남지가 않습니다. 훈련소로 일단 입소를 하면 군번이 남는데 군번이 남지 않아요. 그럼 이게 어떤 뜻이 되냐면은 나중에 병적 증명서를 떼거나 입사할 때라는 이런 때 병적 증명서를 뗐을 때 군번이 없다. 그러면 얘는 정신과로 공익을 간 애구나라는 게 보이게 됩니다. 그 직접적으로 명시돼 있진 않지만 그런 군번이 없다는 사실로 이 사람이 그런 상황이었구나를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더욱이 문제가 되는 거는 공익 정신과 같은 경우에는 그 공익도 모집 순위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까지 있습니다. 근데 정신과 공익은 5순위예요. 지금 공익이 굉장히 밀려가지고 장기 대기 면제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정신과 공익 5순위라는 소리는 이거는 공익 근무도 못하게 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 2년을 할 일 없이 버려야 돼요. 군대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남자는 취직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2년을 버리게 되는 수가 있고, 저 또한 대학원에 가거나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심사를 또 다시 받아야 되는 일도 생깁니다. 너 일상생활 가능하잖아. 그럼 군대 안 가. 군대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논리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남자들 사이에서도 공익인데 무슨 공익으로 무슨 과로 공익 갔냐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사회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막 타겟되진 않지만 상황적으로 좀 알 수 있는 상황에 계속 놓이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거네요. 사회적으로 직접 타겟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군요. 소방, 경찰, 국회, 8급 공무원, 그리고 고위직 공무원단 이런 때 같은 경우에는 정신질환 그거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야 네, 먼저? 제출을 하게 돼 있어요.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라는 걸 그냥 완치 증명서를 내거나 그거를 내가 앓고 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직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실격 처리가 되는 게 대부분이죠. 사실상 그러겠네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보면은 사실 우울증을 드러내는 거에 좀 부담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우울증 걸린 사람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저는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미디어를 직접 보시면서 내가 겪는 우울증과 미디어에서 묘사하는 모습들이 좀 다르다고 느끼신 부분도 있어요? 이제 우울증 가장 많이 사고가 됐던 거는 이제
최근에 제정된 하늘이법 사건, 그 대전 초교에서 살인 사건이 났었는데 초등학교 교사가 이제 아동을 이제 살해한 그 사건이죠. 그때 그 환자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우울증도 정신병의 일환으로 그냥 싹 퉁쳐가지고 보는 경향이 점점 많아졌는데 사실 우울증은 우울증으로 병원에 다니는 사람은 남에게 피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정말 살고 싶어서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오히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과도하게 생각하고 상처를 줄까봐 걱정하고 더욱더 예민해지는 그런 병이거든요. 그래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려는 생각은 저는 진짜 단 한 번도 없었고 제 주변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거는 막연한 거부감에서 오는 것 같아요. 정신질환이 네 글자에서 오는. 그래서 정신질환으로 같이 묶이는 조증이라든지 조현병 같은 경우 상대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진짜 심각한 정신질환이랑 같이 묶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해서 그런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께도 좀 여쭙고 싶은데 지금 이제 강건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사회에 살면서 겪는 이런 어떤 차별적 상황이나 시선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의 상담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많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시나요? 네, 그 우울증으로 이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상담하러 오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그것들을 좀 숨기면서 생활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또 많이 있으시죠. 근데 우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 강건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감정을 좀 표현하기 어렵거나 좀 뭔가 화가 나거나 이런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공격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일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스스로를 좀 많이 자책하게 되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또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울증의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주관적인 고통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외부에서 말하는 말들이 뭐 왜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냐 아니면 뭐 쉽게 생각해라 이런 말들이 오히려 굉장히 폭력적인 말들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힘을 내라라던가 아니면 뭐 좋게 생각해 이런 말들이 굉장히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내담자가 이제 청년 내담자였는데 오셨을 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의 고민을 같이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을 자기는 아주 오랫동안 찾아다녔다.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떤 병원이나 상담소를 갔을 때 선생님들이 그렇게 같이 심각하게 생각해 주지 않는 경우들이 또 때로는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방금 그 말씀해 주신 얘기 들으면서 우울증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하시는 걸 보면 사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계속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 이제 찌르고 아프게 할 수 있는 게 되는 것 같은데 적절한 치료가 더 빨리 되지 않으면 더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우울증에 대해서 또 우리가 또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그러니까 내가 우울한데도 우울증이라는 걸 모르는 경우들도 또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진단이나 내용들을 알게 됐을 때 그게 오히려 이제 더 뭐 병원을 가보던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게 이제 우울증인지도 모르고 안 가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우울증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의 목소리도 약간 좀 작아진 그래요? 그런 시선부터 벗어나야 돼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크고 밝게 밝게까지는 아니지만 큰 목소리로 제 목소리가 우울증을 병원에 가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 전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청소년 상담을 주로 하는데 청소년들한테 유행하는 단어가 패션 우울증. 패션 우울증. 맞아요. 내가 진짜로 실제로는 우울해서 치료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친구들이 보기에는 쟤 쇼하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거를 친구들뿐만 아니라 가족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치료를 받아야 될 때 정확할 때를 놓치고 이거는 청소년기 누구나 겪는 일이야 혹은 청년기 누구나 겪는 일이야 너 좀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해 너 조금만 더 힘을 내봐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실제로 치료 시기를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좀 일반적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도 저는 좀 우울증에 대한 이해가 낮아서 부모님들 역시도 그렇게 좀 표현하시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가족에게 들은 말이 사실 굉장히 크게 다가오잖아요. 사실 밖에서 들은 말보다. 근데 내가 우울증이 있는데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별것도 아니고 유난한다 이러면 굉장히 큰 가슴에 이제 아픔으로 남을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이 진짜로 좀 듣고 병원이나 이런 걸 가는 걸 좀 기피하게 되시는 거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강건님은 어떠셨어요? 부모님께서 이런 우울증이라는 거를 좀 이렇게 얘기하거나 이렇게 같이 하셨을 때 어떤 이렇게 좀 저는 이제 처음엔 숨겼습니다. 병원에 가는 거를. 한 달 정도 숨기다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저 우울증 진단 받았다. 아, 병원에 먼저 간 다음에 보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제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런 반응이셨어요. 너가 뭐가 부족해서 우울증에 걸리냐. 너 정도면 행복하게 산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너무 크게 다가온 거죠. 나는 아프면 안 되나 이렇게 다가왔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는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저를 잘 믿어주시는 편이셔가지고 저희 부모님도 우울증 걸린 게 처음이시니까 자식이 처음엔 그렇게 다 대처를 하셨다가 그 뒤로는 괜찮아지셔가지고 병원에 잘 다녀라 약 끊지 말고 먹어라라고 요새는 잘 이해해 주십니다. 근데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가족들도 있는데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병원에 이제 가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부모님께 돈을 달라고 했는데 그 약 조금 거르면 안 돼? 이러는 부모님도 계세요. 네, 그걸 꼭 먹어야 네가 힘을 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반응을 하셔가지고 또 말을 못 하고 치료를 받으러 못 가고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오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울증에 대해서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이 모두 다 이게 오래 갈 수도 있고 같이 견뎌줘야 되는 병이라는 걸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치료를 받으려면 경제적 시간적인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족분들 입장에서나 본인 입장에서도 경제적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정부나 시에서 이런 걸 좀 보조해주고 이런 게 있나요? 이제 제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마음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일정 금액을 정신과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이제 그 액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경기도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서 저는 이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우울증이라는 게 이렇게 뭐 일주일만 치료해서 이제 되는 그런 병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치료 기간을 가지게 되나요? 치료 기간은 뭐 개인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사실 만성이 되고 중증이 되면 될수록 그 치료 기간을 정확하게 뭐 한 1년, 2년 이렇게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좀 길어질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좀 길게 가는 병이라고 이해해야 되는 거네요. 만약에 내가 경증일 때 가면 사실 진짜 짧게 끝날 수도 있어요. 한 6개월, 3개월대로 먹고 이제 단약을 한번 시도를 해볼 수도 있는데 중증이 된 상태로 가면 생각보다 꽤 오래 이걸 약간 저는 아토피가 있는데 아토피처럼 생각을 하면서 데리고 가면서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그런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토피라고 해주시니까 확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러네요. 저희 그 병원 선생님도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이거 약 얼마까지 먹어야 되냐라고 했는데 표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강건 씨 같은 경우에는 평생 먹어야 할 수도 있다고 직접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진단명이 하나가 더 있는데 PDD라고 지속성 우울장애가 있거든요. 2년 이상 만성된 우울장애인데 이런 경우에는 정말 평생 먹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정책적으로 정신 관련된 것들을 이제 지원해주는 정책들이 좀 많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 궁금한 게 사실 이렇게 주변에 우울증 얘기는 하지만 주변에 직접 만나지 않다 보니까 국내에 얼마나 많은 우울증 경험자가 있는지 좀 이렇게 와닿지가 않은데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얼마 정도나 있을까요? 그 2022년도에 발표에 따르면은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람만 100만 명이 지금 넘었다고 해요. 100만 명이요? 네. 진단 받은 사람? 네, 진단받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어가지고 그때 정부에서 어떻게든 이걸 해결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정책적인 개입을 하려고 했는데 치료의 개입보다는 어쨌든 심리 상담을 제공해주는 쪽으로 정책 개입을 한 상황이 있긴 하죠. 그런데 100만 명이 진단이면 진단은 병원에 가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 장벽 때문에 못 가고 우울감을 분명히 느끼고 있지만 가지 못한 분들까지 생각하면 굉장히 많겠죠. 굉장히 많은 수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네요. 거기다가 35.9%가 2030 청년층이니까 저 어린 나이에 이제 우울을 경험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럼 우울증에 걸린 진단받은 분 중에 2030 분들이 30%가 넘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로 상담하면서 만나시는 분들도 좀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렇죠. 저희도 2030이신 분들이 좀 많이 오는데 20보다는 이제 저희는 좀 30대나 20대 후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근데 오셨을 때 이제 약물을 이미 처방을 받아서 드시고 계시다가 상담을 병행하려고 오시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아니면 이제 상담을 받으면서 아 이게 약물 치료 필요하구나라고 해서 이제 병원에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정신과랑 뭐 신경과 그리고 심리상담센터 이렇게 세 개를 같이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이제 막 이렇게 연계가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이제 내담자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내담자가 어떻게 보면 혼자서 이것들을 이제 정보를 취득하고 내가 이제 어떤 상태인지를 의사 선생님이나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들을 계속 알아가야 되는 또 부분들이 있기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보의 또 한계라던가 아니면 나에게 이제 어떤 것들이 잘 맞는지를 좀 알아야 하는데 잘 알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들도 분명히 좀 더 많이 있죠. 근데 말씀해 주시는 거 들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우울감,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진단은 못 하니까 내가 지금 아까 강건님 겪으셨던 것처럼 내가 우울감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어디 가서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뭐 우울감이 있을 때 이제 그게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2주 이상 됐는지 아니면 뭐 주관적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또 그리고 뭐 식욕이나 성욕이나 아니면 잠을 자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영향을 뭐 주고 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뭐 병원을 처음에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심리상담센터에서 우리가 이제 좀 간단하게 어떤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뭐 풀배터리 검사를 하거나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또 뭐 이 우울이 어느 정도인지를 또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도움 요청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움 요청이란 단어를 써요. 도움 요청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겠다라는 감각이 들면 자기한테 가장 편한 곳에 가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정신과도 좋고 심리상담도 좋고 어디든 괜찮거든요. 우선 가는 게 중요해요. 사실 그런 생각을 좀 못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마음에 우울감이 있을 때 저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하면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하신 어떤 병원이나 심리센터를 가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뭔가 술이나 지인들을 통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고 강건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에 정말로 지장이 있게 되면 좀 두려울 것 같아요. 아 내가 지금 병원에 가야 되나? 병원에 가면 기록이 남는다는데 어쩌지?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길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딱 말씀하신 병원에 가야 되나 그 시점이 이제 전문적인 도움 요청을 하는 시기예요. 그걸 또 동기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치료에는 동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동기 없이 내가 조금 우울하고 아직 나는 뭐 치료받고 싶지 않은데 라고 할 때 친구들이 가라고 해봤자 도움이 별로 안 돼요. 내가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 것 같아 라는 그 느낌이 들 때 그런 느낌이 든다면 어디든 심리상담도 좋고 병원도 좋으니까 어디든 가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그 진단을 받기가 그러니까 진단을 받는 게 걱정이 돼서 안 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많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우울감이 있는 것 같고 우울증인 것 같은데 그거를 병원에 가거나 센터를 가서 정확하게 내가 우울이라는 걸 알게 되면 내가 굉장히 처음에 충격을 받을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처음에 그 문을 두드리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도움을 요청하는 그게 되게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가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막상 이렇게 치료를 시작을 하고 또 내가 조금씩 바뀌어지거나 조금 더 편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나한테 이렇게 느껴지면 이게 그렇게까지 너무 무섭고 어려운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뭔가 우울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단기간에 좀 우울해 이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울감을 느끼고 뭔가 일상에서 문제가 있어서 병원 가봐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데 있는 어떤 병원이나 심리상담센터에 가서 적절한 도움을 좀 요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저는 아까 부모님 얘기 들으면서 사실 주변에서도 뭔가 이제 인지하게 되는 경험이 있잖아요. 이 친구 좀 우울한가? 이 친구 지금 힘든가? 그때는 좀 어떻게 이런 뭐 제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떤 식으로 그 동기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요? 근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인 것 같아요. 강건님 만약에 친구가 나는 별로 우울하지만 병원에 갈 생각이 없는데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라고 하면 어떤 느낌 드실 것 같아요? 제가 우울하지 않는데요. 우울하다고 조금 느끼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하면서도 너무 폭력적인 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야, 너 병원 가야 될 것 같아. 뭐 병원 가봐 이 말이
남이 권해서 사실 가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긴 하죠. 아니, 근데 이게 감기라고 보통 막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옆에 친구가 기침하고 콜록거리면 너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이제 좀 자극이 나오는데 사실 우울증은 그 우울증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뭐랄까 그걸 이제 특정하고 말하는 게 상대에게 좀 이제 굉장히 신뢰되는 부분이 될 수 있어서 좀 이걸 주저하게 되는 것도 좀 있어서 이걸 이해도를 좀 다 같이 높이는 작업이 확실히 좀 필요한 것 같다. 근데 만약에 저는 이미 이제 상담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10년이 넘어서 지금은 그렇게는 못할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지식으로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우울한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한 5번 얘기를 들어준 다음에 너가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한 이야기를 한 5번 정도 얘기했는데 난 네가 너무 걱정이 된다 정도를 이야기할 것 같아요.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몇 번을 본인은 이제 자기가 몇 번 반복해서 이야기했는지 모를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추 때문에 나한테 몇 번을 이야기했고 나는 이 정도로 5번 정도 이야기한 거면 나는 사실 네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게 나는 걱정이 돼라고 한번 미러링을 해줄 것 같아요. 뭐 행동은 지시하지 않고 미러링을 계속 해줄 것 같아요. 진심으로. 네. 너무 좋은 포인트 같아요. 난 너가 진심으로 걱정이 돼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스스로 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오늘 하나 배웁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는 어떤 책이나 정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또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경우들도 또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되게 필요한 것 같고 또 저는 청소년들이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전화를 해서 이렇게 정신과를 간다던가 막 상담센터를 찾아가는 경우도 좀 많이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직접 알아서 가는 경우가 있군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뭔가 도움을 주지 않아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자기가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단을 받고 이런 약을 이렇게 처방받고 이런 청소년들도 또 생각보다 많이 있다. 청소년 잘 아시지만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의료법상으로는 청소년의 단독 진료를 거부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정신과 약물 복용이 자칫 잘못하면 과다 복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되도록 초지는 부모님 동행을 원하기는 해요. 병원마다. 그래서 만약에 단독 진료를 원하면 본인이 직접 단독 진료가 가능한 곳을 알아봐야 되는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해요. 근데 병원으로 바로 이렇게 가게 되면 말씀하신 이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 병원은 특히 정신 관련해서는 뭐가 남거나 뭔가 본격적인 치료가 나에게 이제 오기도 하고 뭐 약을 먹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좀 더 장벽이 좀 이렇게 높은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러기 전에 좀 뭔가 좀 더 이렇게 좀 이 현상을 좀 고백하고 진단을 할 수 있는 좀 기회가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상담에서 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 드는데 실제로 그런 목적으로 좀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으신가요? 근데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는 그 상담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담을 진행하면서 뭔가를 다루고 싶은 어떤 이슈가 이미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좀 많이 힘들거나 어려운 내용을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걸 병식이라고 해서 내가 어느 정도 괴로운지를 좀 아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좀 많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힘들기는 힘든데 뭐 때문에 힘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서 오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단계별로 차이가 있으시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구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증이라고 이제 뭐 저는 사실 이게 뭐 너무 병리적이거나 뭐 정상 뭐 이런 걸로 나누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울감으로 지나가는 어떤 정도로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게 너무 괴롭거나 힘들어서 어떤 뭐 사회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정도도 있는데 이것들을 좀 이렇게 세밀하게 나누어서 다루는 것도 되게 좀 필요한 거겠죠. 네. 강건님은 이제 병원도 가보셨잖아요. 병원에서 이제 약도 드셔보시고 또 다른 식으로 또 치료를 또 해보신 부분들이 있어요? 예, 학교에서 지원하는 이제 무료 정신 상담 센터가 있어서 교내. 네, 교내. 거기를 이용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경험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제 아무래도 병원은 상담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 병원이 굉장히 상담을 길게 해주는 병원인데도 불구하고 20분 정도밖에 하지 못하니까 그 20분 내로 상담이 부족하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조금 더 이제 재활이라든지 마음의 재활 그리고 힘들었던 것들을 털어놓기에는 교내 상담센터가 굉장히 유용했었죠.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어쨌든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나 환경이 좀 부족하니까 또 다른 심리 이런 관련해서 도움을 많이 받으신 거네요. 네. 그럼 지금도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받으셔요? 그게 근데 이제 그게 한 학기당 8회로
아, 제한이 있군요. 제한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한 번 받으면은 그 지원 순위가 후순위로 떨어져요. 아, 그러니까 원할 때 계속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8회로 제한이 돼 있고 한 번 받으면 또 뒤로 순위가 밀려나는 네. 그런 게 있네요. 네. 아, 근데 좀 그거는 예. 먼저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러니까 뭐 회기 수나 아니면 좀 이렇게 그게 조금 다른 경우들도 좀 있기는 있어요. 네. 뭐 10회기를 해주는 학교도 있고 뭐 12회기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집단 상담이나 이렇게 좀 뭐 방법들은 좀 학교에서 진행하는 상담 센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이게 학생이시니까 어떻게 보면 학교에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일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이렇게 8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저도? 아, 네. 지금 나라 정책상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라는 정책이 있어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라는 정책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내가 지금 좀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주변에 있는 보건소나 뭐 정신과나에서 이제 심리 상담을 받고 싶다라는 의뢰서를 받아가지고 그 의뢰서를 이제 복지로에 상담 신청할 때 첨부를 하면 바우처로 8회기 정도가 지원이 돼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좀 본인 부담금이 있긴 한데요. 최대 많으면 24,000원이거든요, 1회당. 보통은 한 16,000원 정도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금액으로 한 해당 이 정도의 금액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세요. 네. 이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좀 광고를 하고 있기는 한데요. 아직 좀 더 모르시는 분들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직장 내에서 EAP라고 또 이제 상담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내에서 또 상담센터가 있는 회사들도 또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뭐 외부 상담센터랑 연계를 해서 또 가서 상담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서울시에 국한되어 있긴 한데 네. 서울시 청년마음 지원 사업이라고 요거는 연 4회 한 번 할 때마다 6회씩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거든요. 아, 한 번에 6회를 받는데 그걸 4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신청할 수 있어요. 아, 그럼 24번의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청년만 해당하나요? 네, 만 19세에서 만 39세까지 가능하시더라고요. 아, 요즘 것들에게 가능한 걸리면 다 가능합니다. 서울 시민 경기도는 아까 얘기한 그 정책으로 하는 것 같아요. 경기도는 상담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니지요? 그건 이제 병원 진료비 지원. 병원 진료비 지원. 그리고 이제 상담 심리 검사 비용까지. 아, 심리 검사 비용. 상담 비용은 지원해주지 않군요. 제가 모를 수도 있는데 이제 일단 없는 걸로 압니다. 아마 경기도 지자체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그래도 오늘 어쨌든 국민이면은 8회 정도는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자기 부담금이 있더라도 할 수 있다는 게 있으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혹시 마음에 우울감이 있거나 뭔가 내가 지금 좀 병원 가긴 좀 부담스러운데 이런 어떤 그러니까 진입의 어떤 한 포인트로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되실 것 같아서 직접 한번 찾아보시고 방문해 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어떤 직업군의 그 상담이 또 가능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직업군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예술인 복지재단이라던가 아니면 뭐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뭐 연예인을 준비하는 뭐 방송 예술인을 위한 뭐 심리 상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좀 직업군에 관련된 것들이 좀 있어요. 찾아보면 저도 이제 그 재단법인 빛이나라고 거기서 이제 젊은 청년들을 위한 예술인을 위한 집단 상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좀 찾아보시면 의외로 이제 이렇게 연계되어져 있는 어떤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좀 이제 들으면서 이제 많이 느낀 게 이렇게 우울증이라는 단어, 자살률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쓰지만 실제로 우울증에 대한 이해도는 좀 낮고 그리고 당사자도 낮지만 가족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좀 우울증에 대한 어떤 마음 건강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낮다는 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환기하고 좀 우리 사회가 좀 이렇게 좀 마음 건강에 대해 잘 대처하는 사회가 되려면 어떤 식으로 좀 변화가 좀 필요할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아, 너무 어려운 줄. 먼저 포스를. 네. 저는 우선 그 굉장히 심리 상담이 사실 정신과보다는 문턱이 낮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신과는 어쨌든 낙인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심리 상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근에 좀 사람들이 많이 쉽게 접하게 되면서 좀 찾아가라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은 뭐 본인 부담금도 있고 의뢰서도 발급해야 되고 좀 어려운 절차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역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누구나 본인 부담금 없이 문턱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정책으로 좀
제한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문턱 없이 좀 먼저 진입할 수 있는 어떤 네네. 상담 심리센터나 이런 것들이 잘 됐으면 본인 좋겠다. 부담금 없이 이제 의뢰소도 없어도 되고 그냥 내가 조금 나 무슨 고민이 있어. 그냥 작은 스트레스 연애 상담도 좋으니까 내가 고민이 있을 때 우리 동네에 있는 상담센터 가서 저 상담 받고 싶은데요라고 얘기하면서 스트레스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창구들부터 뭐 그것도 좀 심각한 스트레스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런 장들이 우리 동네에 우리 지역에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너무 좋네요. 네. 저는 방송이나 이렇게 미디어에서 보이는 이런 정신건강에 관련된 내용들이 너무 자극적이거나 특정 어떤 부분에 대해서만 다루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가 취약한 순간이 있고 뭐 우울한 순간이 있고 또 그게 사람들마다 많이 다를 수 있는 어떤 부분들 중에서 자극적인 장면들을 뽑아서 그것들을 굉장히 그 사람의 정체성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병명을 정체성으로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병은 그 사람이 뭐 병이라는 말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너무 자극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방송 콘텐츠들은 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자꾸 뭔가 막 바뀌거나 더 좋아져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하는 어떤 태도들 이런 것들도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맞는 말씀. 강건님께서 생각하시기에도 좀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우울증에 대한 인식이나 또 이런 치료나 어떤 장벽들이 낮아질 것들 어떤 것 좀 생각하신 거 있으셔요? 저는 이제 당사자로서 말씀드리면은 우울증을 그냥 병 그 자체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의 특징이나 성격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니 우리가 감기 걸리는 게 그 사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감기 걸리는 것 마냥 아니 내가 아프다는데 내가 병원에 갈 수 있는 건 당당한 권리 아닌가. 이런 사회 풍토가 좀 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선결되지 않고서는 정신과 진료비를 지원을 하든 정신 상담을 지원하든 이게 지원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가지 않으니까 문제는 계속 터져 나오게 돼 있거든요. 결국에는 자기도 자기 병을 부끄럽게 만드는 이 사회 풍토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맞는 말씀. 저는 진짜 방금 들으면서 느낀 게 이 우울증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려주는 어떤 공익 광고나 공익 활동이 훨씬 많아져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장벽이 낮춰진 동네에 있는 심리상담소도 정말 많아져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 서로도 말한 것처럼 제가 감기 걸렸다고 제가 감기 온상 뭐 감기인으로서 평가받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유독 그런 우울증이라는 어떤 병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특정 어떤 뭐 암 환자한테 아프지 않다고 생각해. 뭐 정신력을 이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않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병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딱 그런 의미인 것 같거든요. 이게 내가 마음 먹는 거랑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또 얘기기도 한 거죠. 네. 너무 맞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런 우울증에 대한 얘기 한번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못하신 얘기들 있으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얘기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만님 먼저 혹시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저는 우울증에 걸렸다는 걸 절대 숨기지 않아요. 친구들한테도 나 우울증 환자야, 나 많이 아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제가 정신과에 보낸 친구만 한 트럭이에요. 정신과 친구 알고 나니까 쟤는 정신과 다니고도 멀쩡해 보이네, 굉장히 활발해 보이네 이러니까 저한테 상담을 많이 하게 되고 제가 그걸 들어주면서 넌 병원에 좀 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넌 진짜 진심으로 조언하는 거야 해가지고 정신과 상담 받고 약도 먹고 치료를 받게 된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당사자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병은 병대로 감기 걸렸다고 우리가 감기의 온상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우울증 환자들을 바라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얘기네요. 저는 그 상담실 안에서 내담자 분들을 만나지만 이게 개인의 심리라고 하는 것에는 분명히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것들이 굉장히 거기 많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개인의 영역으로 다 환원해서 이게 내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은 사실은 우리가
내 마음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이 이 2030 청년들이 내가 뭔가 잘못했거나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식으로 여겨지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취업이라던가 아니면 뭐 학업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은 분명히 이 사회적인 어떤 구조가 분명히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것을 개인의 어떤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많이 생겨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들을 좀 더 공론화하고 우리가 이렇게 막 더 나아지거나 더 좋은 어떤 뭔가로 치료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인을 보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는 뭔가 꺼내서 이야기해야 되는 그러니까 개인의 이야기가 아닌 구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할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도 저희가 충분히 다루지 못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우울증이 개인의 취약성인 걸로 소급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청년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그리고 뭐 청년뿐만 아니라 전 연령에서 나타나는 이유 중에 2위가 1위는 정신질환이에요. 2위가 경제적 위기예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경험하는 각종 경제적 위기가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불친절했기 때문에 우울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각자 서로 친절할 수 있는 것, 그게 정책적으로 친절한 정책이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마련이 되어야 우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양한 방패막이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정책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불친절한 사회가 우울증을 낳았기 때문에 더욱더 자기 잘못으로 이제 걸린 그런 어떤 죄책감이랑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그리고 오늘 그 뉴스토마토 시청자분들 같이 보시면서 느꼈겠지만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사회도 불친절하지만 우리가 우울증이라는 것 자체에 좀 무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이 방송 보시면서 내 가족이나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진짜 그런 말 하지 말아야지. 누군가를 공격하게 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가 치료를 향하는 길을 좀 막을 수 있는 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우울증이나 이런 걸 좀 인식하면서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얘기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요즘 것들의 나라 걱정 오늘 우울증에 대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또 저에게도 좀 참 의미 있는 시간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나라 걱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 TTCO 받아가세요.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